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속에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모두 챙겨보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 주목받은 정책 이슈부터 생활 속 경제 뉴스, 그리고 스포츠와 라이프 분야의 주요 이슈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소식만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흐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새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동시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험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AI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 현황을 더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그 플랫폼과 원스톱 관리 구제 체계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문화, 교육, 보육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영화 관람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발표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기존 할인까지 더해 더 낮은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로 할인과 정부 할인권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도 확대됩니다. 19세에서 20세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공연과 전시, 영화에 이어 도서 분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졸업 이후에도 취업 전까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 휴업처럼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부모가 보다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에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높은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기존 정책 금융의 남은 지원 여력과 신규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합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수입보험과 환변동 보험 지원도 확대됩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 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 할인과 보증 한도 우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대출 만기 연장,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정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박소연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수출도 1분기보다 크게 늘면서 K-뷰티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국에 오른 이후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로도 기초 화장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색조 화장품과 인체 세정용 제품은 일부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성과가 K-뷰티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과 해외 인증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 종료에 따른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회생 절차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비롯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연계해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부도 함께 지원해 구직 과정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과 특례 보증을 포함해 모두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금융권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도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를 넘어 AI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인프라 확대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의 중심도 반도체를 넘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고역국 상대로 관세 협상과 압박을 이어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 보호를 앞세워 관세 정책을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각국도 대응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처럼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된 산업은 관세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환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역시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 짚어드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산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산업백과에서 함께 살펴볼 산업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개발 과정이 복잡해 치료 효과가 뛰어난 만큼 가격 또한 높은데요. 이런 부담을 낮추면서도 치료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시밀러 산업입니다. 오늘 산업백과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인지, 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시밀러의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받아 사용 중인 바이오 의약품과 효과와 안정성, 품질이 매우 유사하도록 개발된 의약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똑같은 약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화학의약품은 성분을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생산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 자체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로 완전히 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그 대신 임상시험과 비교시험을 통해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구조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개발 과정이 길고 생산 비용도 높아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가격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 때문에 환자 개인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허가 종료된 원 개발 의약품과 동일한 치료 영역에서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치료 접근성은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의료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바이오시밀러가 쉽게 만들어지는 산업은 아닌데요. 단순한 복제약과 달리 개발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 개발 의약품과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물리, 화학적 분석은 물론 생물학적 기능 시험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동물 시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까지 거치면서 효과와 안정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FDA, 유럽 EMA 등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과정 전반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의약품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연구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도 점차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실제 처방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과 고가 바이오 의약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들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개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그리고 각국의 규제 차이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단순히 비슷한 약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산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바이오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기술력과 규제 대응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데이터로 사회를 읽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전 TV에서 방영됐던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풍자한 드라마인데요. 상류층 가정에서 자녀들을 흔히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비싼 사교육을 시키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사교육 열풍이 매우 강한 나라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픽에서는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그 현황과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메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곳은 매일 밤만 되면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학원이 끝나는 시간인 밤 10시쯤이 되면 학원을 마치고 하원하는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학부모들의 차량이 거리에 빼곡하게 늘어서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수많은 학원에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피곤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사교육이 하나의 교육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은 사교육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을까요?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75.7%로 약 4명 중 3명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의 80%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 평균 사교육비 역시 꽤나 높은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3만 3천 원, 중학생 46만 1천 원, 고등학생 49만 9천 원으로 4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매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월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양상을 보이며 소득 격차가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얘기할 때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지역 격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사교육비의 격차가 꽤나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월 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만 3천 원, 49만 9천 원으로 수도권 지역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도시 규모별로 따지면 중소도시는 44만 8천 원, 광역시는 43만 6천 원, 읍면지역은 32만 5천 원으로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 소득 수준이 높고 학군지가 몰려있는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일수록 사교육에도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게 된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높은 교육열을 들 수 있는데요. 대학 입시가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으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만큼은 아낌없이 투자하자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복잡한 입시 제도 탓에 학교 수업만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겨난 것 역시 사교육 열풍이 커진 원인입니다. 최근 강남 3구 지역에서는 학교 내신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받아 수능 준비에 올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교육 열풍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보편적인 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할 공교육의 자리마저 위협하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교육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기술은 바이브 코딩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프로그램 코드까지 작성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AI 개발자의 새로운 동료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사람이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대신 AI에게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AI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개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을 만들어줘, 또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까지 구현해 주는데요. 복잡한 코딩 지식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이브 코딩은 생성형 AI가 방대한 양의 프로그램 코드를 학습한 뒤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해 적절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용자가 수정 사항을 말하면 AI가 코드를 다시 작성하고 기능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앱이나 웹사이트는 물론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스타트업들이 바이브 코딩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자들도 반복적인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로 간단한 홈페이지 제작이나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는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바이브 코딩이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코드에는 오류나 보안 취약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판단과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코딩 언어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개발자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AI를 움직이는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를 활용하는 방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브 코딩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교육과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새로운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바이브 코딩은 미래 개발의 문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뒤에는 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2022년 말 세상은 한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막힘없이 글을 써내며 복잡한 코딩까지 해내는 이 놀라운 기술에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 시대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챗 GPT입니다. 오늘 테크인에서는 챗 GPT를 탄생시키며 인공지능을 우리 일상 깊은 곳으로 끌어들인 인물,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샘 알트만의 행보는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천재 창업가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8살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지만 2학년 때 돌연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앱인 루프트를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술업계에 발을 들입니다.
비록 이 첫 창업이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남다른 통찰력과 추진력은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그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2014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콤비네이토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레딧 등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의 초기 성장을 돕고 투자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잇는 날카로운 선구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함께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비영리 연구소 오픈AI를 공동 설립합니다. 초기 오픈AI는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AI 독점을 막기 위한 연구 중심의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에 막대한 자금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자 샘 알트만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2019년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은 비영리라는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픈AI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며 챗GPT라는 혁신적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습니다. 샘 알트만이 이끄는 오픈AI의 가장 큰 성과는 먼 미래의 기술로만 여겨지던 인공지능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도구로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챗GPT의 등장은 수많은 기업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고 또 폭발적인 파급력을 낳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대중의 일상에서 그 기술을 직접 체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AI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앞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작년 말 불거진 해고 사태에서 보이듯 AI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로 인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내부 갈등과 또 외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를 돌면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 AI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고 뛰어난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조력자에서 스스로 세상을 뒤바꾸는 창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룰을 설계하는 핵심 플레이어에 자리매김한 샘 알트만.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번영으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그의 거대한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가 만들어갈 다음 인공지능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주역을 알아보는 테크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샘 얼트만처럼 앞으로도 테크인에서는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 대응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9%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 개편과 교육 평생학습 확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 지역 투자 확대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OECD의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의 경제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경제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주식 투자의 기초를 쉽게 알려드리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를 위한 쉽고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ETF부터 시작해보세요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ETF가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 주식과는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ETF가 무엇인지, 왜 초보 투자자들에게 자주 추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는 상장지수 펀드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만든 투자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ETF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여러 반도체 기업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ETF 한 종목만 매수해도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어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 일반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 거래도 편리합니다. ETF와 일반 주식의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식은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ETF는 여러 기업이나 특정 산업, 지수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한 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지만 코스피 200 ETF를 매수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즉, 한 종목보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ETF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미국 주식, 채권, 금, 원자재는 물론 AI나 반도체처럼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ETF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투자 목적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ETF마다 투자 대상과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익률을 몇 배로 확대하는 레버리지 ETF나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ETF인지, 운용 방식은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아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편리해 초보 투자자들에게 자주 추천되지만 상품마다 투자 대상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쉽고 유익한 투자 정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ETF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투자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의 기본 개념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장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코스피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함께 지원하는 위탁 생산 전문, 즉 CDMO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신약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기보다는 제약사들이 개발한 의약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생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글로벌 CDMO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이 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속한 산업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구개발과 생산 과정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품질 관리 기준도 까다로운 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문 CDMO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탁 생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CDMO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어떤 제품을 보유하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생산 계약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한 번 생산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항암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장기적인 생산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진입 장벽에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 과정의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대규모 생산 설비와 제조 기술, 품질 관리 체계를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 생산 역량과 인프라를 확보한 기업으로 수요가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생산 설비를 꾸준히 확대하며 대응 능력을 높여왔고 다양한 고객사의 생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런 생산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점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닌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대표 CDMO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생산 외주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대규모 신규 수주와 고객사 확대, 그리고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늘어나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수요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코스닥 기업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해외 유통사와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K-뷰티 전문 유통 플랫폼 기업입니다. 국내 화장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최근 K-뷰티 열풍이 미국과 유럽, 중동 등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유통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K-뷰티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한 실적 성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북미와 유럽, 중동 등으로 판매 지역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체 물류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K-뷰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리콘2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실리콘2와 같은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실리콘2는 지난해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오며 시장에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일부 경영진의 지분 매도 공시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변화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는 실적 성장과 해외 사업 확대가 주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2는 K-뷰티의 글로벌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가장 큰 기대 요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글로벌 판매 채널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관세 정책 변화 등은 꾸준히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결국 실리콘2의 핵심 경쟁력은 K-뷰티의 성장세를 얼마나 꾸준히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판매 확대와 실적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화장품 시장은 소비 트렌드 변화가 빠른 산업인 만큼 브랜드 경쟁력과 해외 수요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뷰티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리콘2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 만나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류혜인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분명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도 쉽게 잠이 들지 않거나 잠을 오래 잤는데도 피곤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숙면을 방해받기 쉬운데요. 의외로 작은 습관 하나가 숙면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밤에도 꿀잠을 부르는 생활 속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몸이 열을 식히기 어려워집니다. 땀이 잘 마르지 않다 보니 밤에도 쉽게 뒤척이게 되고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이 자연스럽게 열을 식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온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시작하면 중심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체온이 조금씩 낮아져야 몸도 깊은 잠을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체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아 평소보다 잠드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밤 잠들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무조건 시원한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덥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추워도 오히려 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에어컨을 과하게 낮추기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잠들기 전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더욱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에는 얼음이 가득 들어간 찬물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시원한 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숙면에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떨어진 체온을 다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면 잠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잠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시원한 맥주 한 잔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술을 마시면 졸음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는 동안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한밤중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밤일수록 시원한 맥주보다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며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숙면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뇌도 함께 쉬어야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에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무심코 영상을 보거나 SNS에 들어갔다가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휴대전화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계속되는 영상 시청은 뇌를 각성시켜 잠드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몸과 뇌가 함께 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잠들기 30분 전만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몸에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 30분의 습관이 숙면의 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작은 습관들이 무더운 여름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밤 꿀잠 잘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내일의 컨디션도 바꿀 수 있다는 점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바꿔 스포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프리즘 김채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뜨거운 여름 푸르른 잔디코트. 세계 최고의 테니스 축제 2016 윈블던이 어느덧 폐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윈블던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의 활약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반가운 이름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선수입니다. 권순우는 초등학교 때 테니스를 시작해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실업팀과 국가대표를 거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 APT 투어 아스타나 오픈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18년 만에 투어 단식 정상에 올랐고 2023년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도 우승하면서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APT 투어 단식 2회 우승이라는 새해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세계 랭킹은 52위, 명실상부 대한민국 남자 테니스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왼쪽 어깨 염증이 악화되면서 약 6개월 동안 투어를 떠나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야 했는데요. 어렵게 부상을 털어냈지만 이어 군 복무까지 시작하면서 충분한 국제대회 출전이 쉽지 않았고 세계 랭킹도 200위 밖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 권순우가 이번 윈블던에서는 군복 대신 테니스복을 입고 다시 세계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인 권순우는 예선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2년 만에 윈블던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 1회전에서는 스페인의 유망주 마르틴 란달루셀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패하면서 한국 팬들에게는 반가운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2회전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인 미국의 토미 폴을 만나 비록 패했지만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권순우의 가장 큰 무기는 공격적인 베이스라인 플레이입니다. 강력한 포핸드로 먼저 주도권을 잡고 기회가 생기면 과감하게 코트 안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백핸드와 빠른 풋워크, 끈질긴 수비까지 갖춰서 수비와 공격의 균형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의 바운드가 낮고 전개가 빠른 잔디코트에서는 이러한 공격적인 스타일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번 윈블던 역시 랭킹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한국 남자 테니스의 에이스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권순우는 이번 달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대 이후에는 APT 투어에 본격적으로 복귀해서 세계 랭킹 회복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상과 재활, 그리고 군 복무라는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낸 권순우. 이번 윈블던은 단순한 1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테니스의 에이스가 다시 세계 무대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무대였습니다. 제대 후 더욱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권순우의 다음 도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권순우 선수의 값진 도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전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산업 그리고 경제 곳곳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되는 정책과 경제,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